네, 안녕하세요. 역대급 경제 위기를 씩씩하게 헤쳐나가고 있는 대한민국 서민들을 위한 경제 방송, 홍종학의 경제 스케치북입니다. 어딘가에서는 또 연말 성과급이 적다고 기업 내에서 갈등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루하루 어려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 위기 한복판에서 한국 경제의 양극화는 더 심해지는 것만 같고, 그래서 서민들의 삶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시는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경제방송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경제 스케치북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봅니다. 네, 오늘 경제 스케치북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의 징후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주간 경제 브리핑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게 사실상 경제 위기와 관련된 얘기들이 많아서 그냥 주간 경제 브리핑을 빼고 그 경제 위기의 징후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제가 한국 경제는 지금 역대급 경제 위기를 지나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 다섯 번째는 될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진행 중이다. 따라서 앞으로 더 악화가 된다면 네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사상 최고의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여기서 잘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이미 다섯 번째 경제 위기고,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타격을 받았던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드렸어요. 인플레이션은 계속 높고 줄어들지 않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는 높아졌는데, 그러면서 또 이게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속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미국 경제는 계속 인플레이션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고, 경기가 계속적으로 뭐 호황은 아니지만 불황으로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계속 그 중압감으로 무거운 그런 돌덩이가 짓누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두려운 것은 미국이 최고 금리의 최종 금리죠.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기를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기에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리는데, 그때 최종 금리에 올라가고 나서 빠르면 6개월, 그리고 길면 2, 3년 뒤에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지금 최종 금리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저런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되게 이것과 관련된 뉴스들이라서 그런 뉴스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지난주에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고요. 여기 좀 흐릿하게 그림이 보이는데요. 그 소비자 물가 지수, 그다음에 까만색이 우리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초록색이 수입 물가 지수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수입 물가 지수가 2021년 2월서부터 굉장히 빠르게 올랐고요. 그리고서 이제 2022년 2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석유류 가격이 폭등하면서 수입 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오른 것이 몇 달간 지속이 되었죠. 근데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지금 빠르게 수입 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년 전에 올랐던 그 기저효과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3월 달에는 꽤 안정될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4.8%입니다. 그래서 5%는 내려왔지만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제 수입 물가 지수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안정이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공공요금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것이 기업들이 얼마나 그것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향후 소비자 물가 지수의 방향이 결정이 되겠죠. 통계청에서 인구 상황판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1960년에 2,500만이었고요. 중위 연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일렬로 쭉 세워 놓게 되면 그 정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19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산 모양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지금 60년에서 지금 2023년까지 60년이 지나왔는데요. 60년이 지나면서 그 산 모양이 지금 여기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60년에 막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60살이니까요. 60살이 좀 넘었겠죠. 그래서 현재 중위 연령은 45세고요. 여기 45세라고 되어 있죠. 근데 2070년에 가게 되면 지금 추계가 우리 62세가 중위 연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앞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랐던 이렇게 늘었던 그 베이비붐이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모양이 되는데요. 이 모양이 거기만 그렇게 될 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지금 항아리 모양으로 되어서 여기가 지금 이제 뚝 떨어지는 게 2070년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연령 계층별 구성비를 보게 되면 현재는 15세에서 64세의 생산 연령 인구가 70%를 차지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게 1960년에는 유소년 인구가 이렇게 42.3%로 되게 많았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 한 4, 50년이 지나게 되면 고령 인구가 거의 절반이 되게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우리 부양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산 연령 인구 15세에서 64세 인구 100명당 유소년이 15명, 노년이 26명에서 지금 전체가 41명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70년에 가게 되면 116명이 되어서 부양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지금 그래프 하나로 잘 드러나고 있고요. 합계 출산율 0.78이 다시 얘기가 되어서 모두 다 또 놀라는 그런 통계가 발표가 됐죠. 그래서 2022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8입니다. 통상적으로 2가 넘어야 우리가 인구가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미 1990년에 1.6이었고요. 그것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1.2 근방에 왔고요. 그리고 그 1.2가 1.2보다 좀 낮았다 높아졌다. 그런 상황이 유지가 되면서 2016년도까지 온 거죠, 여기서. 그리고서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빨리 이 추세를 막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지금 전 세계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미 1990년서부터 인구 문제는 우리에게 큰 문제였고,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유럽 국가들이 우리보다 출산율이 더 낮았기 때문에 한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지 않느냐 하고 좀 방심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유럽 국가들, 대표적으로 저출산 국가라고 하는 프랑스는 이제 대대적인 그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우리는 이제 2000년대 들어서 1990년대 중반서부터 계속적으로 1.2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서 다시 회복을 못하고 지금 다시 꼬꾸라지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것이 이번에 그 합계 출산율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다중 채무자가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죠. 다중 채무자는 한국은행에서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채무자를 다중 채무자로 이제 정의하고 있는데요. 2022년 말에 3분기 말에 다중 채무자 대출 잔액이 589조 원, 그리고 차주수가 447만 명입니다. 그럼 우리 지금 가구주라고 생각을 하면 이분들이 되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가구당 2-3명, 2명이 좀 넘는다고 한다면 대선 한 1000만 명 정도가 이렇게 그 다중채무로 굉장히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진선미 의원실에서 발표를 한 것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한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이 30대 미만의 30대 이하의 청년층이었다. 그리고 평균 대출 잔액이 1억 1,158만 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이렇게 평균을 얘기할 때 이걸 주의 깊게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이게 평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은 그냥 뭐 2-3천만 원 이렇게 아마 채무를 지고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부의 어떤 그 청년들은 뭐 2억, 3억 이렇게 지고 계신 분들이 있겠죠. 이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2018년 대비해서 지금 빠르게 지금 늘고 있다. 네. 4년이 지났는데 그 지금 28%가 증가를 했으니까 매년 한 6-7% 이상 이렇게 늘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취약계층이 이 청년 세대고,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 세대인데 이쪽이 지금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447만 명 중에서 거의 한 2분의 1 정도 된다. 네, 2분의 1은 좀 안 되지만, 그러니까 30대 이하가 3분의 1쯤 되고, 그리고 60대 이하가 또 한 10% 좀 넘어가는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작년도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마지막 줄에 보시다시피 차주수는 조금 증가했지만 대출 잔액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빚얻기가 힘들고, 또 빚이 이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일부는 어떻게 해서든 이제 갚았겠죠. 그러니까 뭐 요즘 이럴 때마다 보험 해약률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계가 그 부채 재편을 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서 조금씩은 보이는 거죠. 그런 어려운 모습이 여기 지금 이런 뉴스에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금융연구원에서 그 박혜식 연구위원이 이 증권사 우발 채무를 분석한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행사가 땅을 사고 이러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이제 초기 이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대주단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증권사는 이 대주단이 들어와서 그때 다시 차환 발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다 정상적으로 이제 짧게 브릿지론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정상적으로 그 이제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이러게 되면 이제 그 대출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증권사가 거기에 대해서 신용 보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용 보강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동성만 공여해서 자원 발행을 했을 때 그때 안 되는 경우에 나머지 증권을 이제 그 이제 증권사가 매입을 하는 거죠. 반면에 매입 확약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원 발행이 안 됐을 경우에 증권사가 아예 대출까지 해줘가지고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이런 방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액수가 지금 한 20조 원 정도 된다는 거고요. 특히 8개 대형사의 경우가 대형 증권사가 액수는 많지만 더 위험한 것은 17개 중소형 증권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주목해서 봐야 한다. 지금 자기 자본 대비 이 유발 채무의 비중이 평균적으로 중소형사는 43.7%, 8%가 되고요. 그리고서 자기 자본 대비에 우발 채무 비중이 높은 5개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액수가 뭐 2개사는 90%가 넘어가고 3개사는 60%가 넘어가니 정부에서 주목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저축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중단이 되다시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2월 달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은 20곳 정도였다. 그러니까 총 79군데인데 저축은행이 이 79 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20개 4만 주택담보대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은 금리가 높죠. 그리고 또 후순위입니다. 5년 만기 일시 상환이 많고요. 감정가의 80%까지 이제 채워서 대출해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1차 대출 받고 이제 조금 모자른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로 받는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인데 지금 이 대출이 저축은행들이 더 이상 대출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뭐 금리가 워낙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사람도 지금 많지 않을 거고요. 주택담보대출이 이렇게 되다 보니 신용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대출 금리는 15%를 넘고 있다는 게 지금 보도의 내용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대출받은 것을 못 갚을 위험이 지금 높아진 상황이고, 그러니까 저축은행들도 이제 위험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겠죠. 이제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시중은행이 이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돈이 그쪽으로 쏠려 들어갔고, 그래서 일시적으로 지금 저축은행들이 유동성이 충분치 못해서 대출할 돈도 없다는 이런 지금 분석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고 이자율이 높아지면서 지금 국내의 금융기관들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받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받고 있는 것이 이제 슬슬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여기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소형 증권사 그리고 지금 저축은행 이런 것 이제
금융사들이 지금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계속 우리 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가 그 2023년 1월 달에 12월 달보다는 조금 떨어졌습니다만 지금 16%인데요. 신규 취급액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16% 사실 갚기 어렵죠. 네. 이런 대출을 받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막바지에 몰렸을 때 이렇게 받는 거고요. 저축은행들이 지금 금리를 좀 떨어뜨리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5%를 넘어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금융회사들이요. 이제 금융회사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증권사들, 특히 이제 소형 증권사들, 이 증권사들이 그전에는 이 PF 대출 여기에 많이 들어가지 않았었는데 이제 부동산이 굉장히 호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신용 공여를 하는 그 부담을 완전히 자기가 지는 그런 식으로 증권사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수수료를 딱 먹기 위해서 수수료 수입을 위해서 이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지금 오늘 최근에 뉴스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중소형 보험사들도 또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이제 저축은행도 또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며칠 전에 또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게 이제 대구의 중경건설사가 오피스텔을 하나 분양을 하려고 짓다가 지금 공사가 4년째 중단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 위험 관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공사 대주단에 참여한 12개 지역 금고에 거기에 대출해진 거에 상응하는 최소 55%를 충당금으로 쌌도록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중앙회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지 않다가 이제 중간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가 한두 군데가 부실화가 되게 되면 전국의 새마을금고가 다 넘어갈 수 있단 말이죠. 거기에 이제 뱅크런이 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새마을금고 같은 작은 그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만 사람들이 몰려도 크게 충격을 받으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부실 금융사들을 빨리빨리 분리해 놓는 거죠. 저기는 지금 부실하지만 나머지 금융사들은 괜찮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다 위험해지니까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된 그 이제 대주단에 참여한 PF 대출과 관련된 그 새마을금고에다 그걸 요청을 했더니 그 새마을금고사들이 이게 지금 그 왜 우리만 이러냐 해가지고 가처분 소송을 들어갔어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의 금고 가입자들이 이게 좀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그 뉴스에 나온 거고요. 이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농협, 수협, 신협 이 기관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요. 자체적인 예금보험 기금을 마련해서 예금보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2022년 12월 말 기준으로
이게 458조쯤 된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액수가 또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이유는 이제 은행들이 고금리를 주다가 고금리가 좀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금리가 저기 높았는데 그 떨어졌네. 그러면 그 금리를 찾다 보니까 이런 상호금융권이 이런 금리를 제공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상호금융권들은 대개 도시 지역이 아닙니다. 소도시나 농촌 지역이 많죠. 그 아까 말씀드린 저축은행까지만 하더라도 79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큰 도시에만 지금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호금융권에는 그야말로 서민들이 이 예금을 맡기는 곳인데 말씀 드리는 것처럼 지금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이게 이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이거를 보도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데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여기저기 나온 것들을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모아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지금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단은 가계부채가 문제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택 가격이죠. 이게 이제 주택 가격인데 이 주택 가격의 문제가 지금 쉽지 않다는 그 자료가 그 KB 금융지주회사에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2023 부동산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그 진단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데이터가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랬죠. 뭐 큰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데이터가 그 현상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자료가 뭐냐 하면 거래량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보고서에 그 바로 거래량과 관련된 아주 재밌는 자료가 나왔길래 제가 지금 소개를 해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지금 51만 호가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자료가 있는 그 기간을 가지고 보게 되면 가장 적게 거래가 된 게 2012년도였다는 것이죠. 2012년도에 74만 호가 거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도에 51만 호가 거래가 됐으니까 역대 가장 적게 거래된 해보다 지금 31%가 덜 거래됐다는 거죠. 수도권의 경우에 2012년보다 26%, 5개 광역시에는 45%, 기타 지방은 오히려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저 거래보다는 늘은 거죠. 그러니까 최저 거래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형별로 보더라도 아파트가 그동안 엄청나게 늘었을 건데 아파트 거래량 자체도 2012년에 비해서 지금 40%가 줄었고요. 면적별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재밌죠. 이게 면적별로 보게 되면 대형이 34%, 중대형이 36%.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대형이나 중대형이 먼저 떨어진 거죠. 여기 08년도, 07년도 이때 거래량이 줄어들었고 중소형은 2012년도에 와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그거보다 30%가 지금 줄어들었다. 네.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30대 이하는 30%, 38%, 40, 50대는 44%,
60대 이상은 23%가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부동산 폭락기에는 거래가 안 되는 것이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이 가격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보가 이게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되는 가격이 제 정확하게 현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널뛰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급금 매물 나와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또 정부에서 뭐 발표한다 그러면 좀 좋았다고 하니까 또 이제 가격은 좀 호가는 오르는데 거래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거래에 항상 굉장히 중요한 그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은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부동산 거래량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따라서 PF 대출들,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라고 하는 여기가 지금 꽉 막혀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금융회사들이 거기에 자금이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금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돈이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돌지 않고 있어서 거기에 그러니까 땅에 이제 묻혀 있는 거죠. 움직이질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금융사에서 그렇게 대출을 해줬다가 그리고서 이제 분양이 되면 이제 일반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그쪽으로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그게 딱 스톱이 된 거죠. 그리고 기존의 주택들도 이렇게 거래가 안 되니까 지금 스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돌지 않는 거죠. 이 돈이 돌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 주택을 실거래를 위해서 팔거나 사거나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에 그동안 투자했다가 그걸 팔아서 내가 사업에 써야 되겠다고 대출 받으신 분들이 여기 지금 묶여 있으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동산 거품의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 호황기에 항상 이런 걸 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얘기들을 제대로 해주지 않다 보니 과거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대비를 했겠지만 이걸 이제 처음 겪는 우리 이 청년들은 지금 조금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거래가 없을 수 있나? 그런데 이게 아주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정상적이다기보다는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 가격이 상승할 때는 거래가 폭발하지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거래가 마비가 되고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이게 마치 떨어지는 칼날과 같아서 누구도 잡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이게 가늠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냥 거래가 중단되는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중소기업들이죠. 또 뉴스에 하나 나온 것이 이제 바이오 벤처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 이 바이오 벤처의 특징은요. 이게 중간에 수익을 낼 때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그 이제 그 아주 새로운 그런 뭐 신물질이라든가 새로운 뭐 치료법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임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상 기간이 굉장히 길고 임상이 이게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이오 벤처는 한번 그렇게 해서 임상에 성공하기만 하면 엄청난 수익을 내지만 그때까지 이제 투자금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그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바이오 벤처는 금융시장이 발전한 국가에서만 가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바이오 쪽에 인력이 굉장히 그 고급 인력이 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공부를 잘하는 최고의 학생들이 전부 의대, 약대 이런 데를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지금 몇십 년째 이어져 오다 보니까 이 바이오 쪽의 인력이 대한민국이 사실상 세계 최고 수준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많은데 좋은 논문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임상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혁신금융이 너무 뒤처져 있다. 그런데 이제 지난 정부에서 바로 이 바이오 벤처들이 이제 상장을 하기 굉장히 쉽게끔 이렇게 이제 추진을 해서 많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장을 해서 이제 초기 자본들을 상당히 마련을 해서 그런 대로 이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는데 근데 이제 작년서부터 이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상장길이 거의 막혔죠.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투자 자금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작년에는 비상장사들이 자금난을 겪었고 금년에 이제 그게 넘어와서 상장사들까지 자금난을 겪고 있다. 이건 한국뿐만 그런 건 아닙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특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오 벤처는 정말 벤처 중에 벤처입니다. 네, 투자의 회임 기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투자를 해서 결실을 얻기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고 그리고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세계가 건강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무슨 신기술이라든가 신약이 하나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죠. 그야말로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이런 분야인데 이런 분야에서부터 지금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가지 지금 최근에 언론에 지금 뉴스 나온 것들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여러 신문사에서 이렇게 그 단편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보도를 내거든요. 그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종합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고 있다 하는 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음,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한번 우리 주간 경제 브리핑을 이렇게 경제 위기의 징후들로 한번 모아 봤습니다. 제가 그 시중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이게 역대급 경제 위기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 경제 항상 어렵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 뭐 지금 뭐 그냥 그 어려운 중에 하나겠지.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저는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들 씩씩하게 지금 뭐 잘 지내고 계시는데요. 우리 서민들 힘들지만 어, 그런 상황에서 그, 그 우리 이 서민들이 그 이런 걸 알면서 대처해 나가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금융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K 이노베이션 시간에는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K 이노베이션 17번째 혁신금융이 없는 한국 쿠팡과 셀트리온 사례
쿠팡과 셀트리온 사례를 가지고 한국의 금융시장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뉴스예요. 최근에 재밌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쿠팡 얘기가 지금 나왔고요. 쿠팡이 이게 미국에 지금 상장돼 있죠. 그런데 작년도 매출액이 26조 원이고요. 전년 대비 26%나 상승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가장 혜택을 많이 본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영업이익은 1,447억 원 적자가 났습니다. 전년 대비 근데 92% 하락했다는 거는 그전에 뭐 조 단위의 적자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쿠팡은 지금 설립 이후로 계속 적자를 내고 있는데 지금 2분기 연속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팡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거고요. 그동안 이제 전국의 물류센터에 엄청나게 지금 투자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서 저도 이번에 이 보도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유료 멤버십 가입자가 1,100만 명이다. 이러면은 우리 그 국민들 중에 그 가구 중에 지금 우리 가구가 지금 2,200만이 조금 넘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 중에 지금 절반 가구가 유료 멤버십에 가입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고요. 아주 쿠팡이 그 굉장히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그 미국식 마케팅 기법을 아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그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결제가 굉장히 편하죠. 여러분이 보면 다른 금융기관들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결제를 하나 할 정도로요. 그리고 또 다른 이런 이제 대형 마트들, 그다음에 온라인 이런 판매점들이 왜 그렇게 복잡하게 결제를 하나? 이거는 이제 컴퓨터 기술인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해서 사고가 터지는 거를 막는 방법도 있지만 결제를 굉장히 쉽게 하면서도 문제가 되는 결제를 빨리빨리 찾아내어서 그런 결제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혁신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페이팔의 경우에 바로 이 혁신 기법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이 금융회사하고는 다른 차별적인 서비스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쿠팡은 사실상 미국 기업이죠. 이 김범석 CEO가 사실상 미국에서 자본도 가져왔고 그리고 미국 방식의 이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이런 마케팅 기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위직에 지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식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환과 환불을 굉장히 쉽게 해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잘 하지 않던 거였는데요. 미국에서는 제가 유학 시절에 이미 2000년, 1990년대 이때 벌써 백화점에 가게 되면 그냥 환불은 대단히 쉽게 해줍니다. 그게 이제 마케팅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마케팅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렇게 환불을 쉽게 해준다고 할지라도 예상하는 것보다 환불을 많이 안 한다. 진짜로 문제가 있을 때 환불을 하고 대신에 그렇게 쉽게 환불을 해주니까 오히려 구매가 크게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죠. 거기에 이제 이 쿠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이른바 로켓 배송을 장점으로 내세워서 지금 급격하게 매출액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이게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SEC의
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실적 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지금 투명하게 이렇게 되어 이런 자료를 구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런 유료 가입 인원이 1,100만 명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쿠팡의 입장에서는 좋은 정보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회사 소개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1,100만이 됐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큰 이 자산이 되겠죠. 이게 이제 미국식 마케팅 기법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용을 들이더라도 이렇게 충성적인 그 충성하는 고객들을 많이 확보를 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투자금을 받는 거죠.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한국 경제는 지금 새로운 대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요.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기 나온 그림들 보시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대개 90년대 후반에 설립된 기업들입니다. 페이스북은 2004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스페이스 X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이런 게 다 2000년도에 2002년도 이때 이제 만들어진 기업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반면에 중국의 텐센트라든가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9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네이버와 여기 뭐 조그맣게 보이는데요. 이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이 기업의 규모로 보면 뭐 도저히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의 기업들인 거죠. 이게 그 어떤 나라가 그 지금 혁신이 잘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의 그 하나의 척도 중에 하나가 유니콘 기업입니다. 그래서 업력이 10년 이하면서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이 기업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벤처 캐피탈이 투자를 하게 될 때 그때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해서 그 기업 가치가 나와야 이제 새롭게 들어가는 돈이 이 가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를 받을 때 기업 가치가 새롭게 산정이 되어서 이렇게 새롭게 투자를 받을 때마다 기업 가치가 바뀌게 되는데요. 그 데카콘은 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헥토콘은 기업 가치가 1000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들이죠. 그러니까 10년이 안 됐는데 기업 가치가 1조 원, 이게 10억 달러면 1조 원이죠. 그러면 100억 달러면 10조 원, 이런 기업들입니다. 지금 세계 이런 유니콘 기업들을 한번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전 세계 그 이 자료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나라는 10위고요. 미국의 경우에 600개,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 170개, 인도 68, 영국 44. 이런데 이제 작년도에 우리나라 15개 해서 10위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가치가 높은 기업들 보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스페이스 X 뭐 이런 기업들인데 이게 1,000억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반면에 이제 한국의 토스 같은 경우에 이제 74억. 지금 이제 쿠팡이 아마 빠져서 이런 것 같아요.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 이게 이제, 그, 왼쪽에 있는 6개 기업이 2017년도, 18년도, 17년도에 요 6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2019년도 오니까 이렇게 좀 늘어서 10개 좀 넘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5개라고 하는데 우리 중기부에서 발표한 것은 지금 대개 이런 기업들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 수는 지금 15개에서 20개 사이가
유니콘 기업들이고요. 매출은 뭐 1조 원이 넘어가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문제는 이 기업들이 이제 우리 암호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좀 있고요. 어, 그리고서는 이제 소비재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저기 여기저기서 분야들이 좀 다르면서 이런 유니콘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래서 그것은 뭐 좋은데요. 우리 이 문제가 되는 것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이 6개 기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요청을 했습니다. 이 6개 기업이 자금을 어디서부터 받았느냐? 어, 그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한번 투자금을 받은 데를 한번 우리가 따져보자 했더니 이제 뭐 대다수가 대부분이 다 외국에서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이제 그 당시에 이 6개 기업이 이 투자를 받은 게 한 6조 원쯤 됐는데요. 일단 쿠팡이 3조 원인데 이 3조 원 전체가 외국에서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되게 큰 것들은 해외 벤처 캐피탈로부터 받아서 한국에서 조달한 투자금은 거의 없다. 그게 지금 우리 이 금융의 현실인 거죠.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어, 좋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그걸 금융이 뒤를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음, 제가 이 자료들은요, 여기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드렸으니까요. 구체적인 자료들은 그 자료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쿠팡을 한번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김범석 회장이 2010년도에 설립을 한 거고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인가 다니다가 뭐 중도에 그만두시고 이렇게 기업을 차려보겠다. 이분이 이제 굉장히 놀라운 얘기가 저도 이제 한번 만나봤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의 이런 벤처 캐피탈들을 만나서 내가 한국 가서 이런 일들을 해보겠다. 어, 이렇게 한국의 아마존을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아마존을 능가하는 기업을 이렇게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니는 거죠. 근데 이 벤처 캐피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고 한국이 어떤 나라인가 이게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거기 가서 이런 걸 하려고 하고 그래 한국이 이런 나라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하면은 유망할 것 같다. 그러니 네가 투자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다녔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 아주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대로 한국의 아마존을 내가 하겠다. 그런데 한국은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물류센터를 이렇게 쫙 짓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돈을 구하러 다닌 거죠. 여기에 이제 동의를 한 사람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입니다. 이제 한국 출신의 제일경 동포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액수의 돈을 투자하는 거로 유명한 분인데요. 이 비전 펀드라고 하는 데서 여기저기 투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니콘 같은 기업들을 초기부터 잘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올리는 거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투자한 것들이 많이 손실이 나서 손정희 회장의 명성에 약간 이제 금이 갔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작년에 쿠팡이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죠. 이 김범석 회장이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한국에서는 돈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뭐 한국의 금융기관에 얼마나 접촉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뭐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죠. 왜냐면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 지금 혁신가들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국의 금융기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네, 그 실리콘밸리에 가서 거기 벤처 캐피탈들을 만나는데 이 손정희 회장을 만난 거죠. 근데 이 손정희 회장이 대단하다는 것이 그리고서 이제 쿠팡이 매년 적자를 냅니다.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다고 할지라도 매년 어마어마한 적자를 내고 그 적자 액수가 나날이 커집니다. 그런데도 손정희 회장이 추가적으로 2018년도에 20억 달러를 더 투자를 하죠. 이게 이제 손정희 회장이 그야말로 선구안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금융을 지원하는 이런 벤처 펀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저렇게 발전하는 거죠. 김범석 회장이 바로 그 손정희 회장을 만나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꿈을 가지고 꿈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저렇게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고 그리고서 지금 돈잔치를 벌린다. 이게 지금 안타까다는 거죠. 돈잔치 벌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제의 성장에 거의 기여하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렌트 시킹 하는 거죠. 금리차만 따먹고 이제 그 은행은 네 개밖에 없으니까 너네가 뭐 어디로 갈래?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길이 지금 자꾸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에 지금 접촉할 수 있는 길이 더 열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한국은행에다가 예금을 할까요? 저 믿지 못하는 한국의 펀드들에 투자를 할까요? 그 지금 미국의 재무성증권에 투자를 하게 되면 2년짜리가 거의 5%고 10년짜리가 거의 4%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금융기관들이 저렇게 낙후된 영업을 계속한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할 거라는 거고요. 이게 쿠팡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바이오 기업인 셀트리온이 바로 똑같은 경우를 당했죠. 이 셀트리온은 2002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 역시 또 입시전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그 이제 국내에 이런 우수한 그 인원들이 있고 그리고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이제 바이오와 관련돼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특허를 받은 의약품이 특허 기간이 만료가 되면 복제약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제 복제약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거는 이제 다른 약들과는 달리 쉽지 않은 건데요. 그것을 이제 그 복제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몇 년 후에 저것이 이제 특허가 만기가 된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죠.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로 한국에 이 투자금을 대는 금융기관은 없었습니다. 셀트리온은 항상 자금난에 시달리죠. 그래서 이제 상장하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저 기업이 뭐 이런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저게 되겠느냐 해서 이제 아주 공매도의 대표적인 타겟이 됐던 기업이 셀트리온이죠.
그러니까 개미들은 이런 이 서정진 회장이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간신히 설득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공매도 세력이 들어와서 공매도 하고.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렇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굉장히 위험하던 바로 그 순간에 2010년도 5월 달에 싱가폴 국부펀드인 테마스액이 2천억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2013년 6월에 다시 1,400억을 투자를 하고요. 이 돈을 받아서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2015년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를 출시를 해서 이게 유럽의 승인을 받으면서 이제 셀트리온은 안정적으로 그, 그 이제 터전을 잡게 되는 거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11년도에 설립됐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셀트리온이 얼마나 앞서갔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해본 경험이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의 제약회사들은 있지만 이런 분야에는 해본 적이 없어서 아니 이런 분야 해보지도 않은 저 회사가 저게 가능해? 여기에 투자하는 우리 기관들은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양쪽에 뭐 쿠팡은 지금 아예 한국 증권시장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뉴욕 시장에 상장돼 있죠. 물론 지금 수익이 안 나서 상장 때보다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고는 하는데요. 셀트리온도 역시 마찬가지. 셀트리온은 이제 한국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항상 저평가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꿈을 가지고 있는 혁신가들에게 자금을 대주는 그런 투자가가 없는 것이 굉장히 문제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가 항상 그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한국은요,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삼성이든 LG든 SK든 현대든 다 벤처 기업들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기준에서 보게 되면 아주 작은 기업들이었고요. 한국의 조그만 나라에서 조그만 스타트업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는 뭐 전자회사를 한다, 뭐 화학회사를 한다 그랬지만 그것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그런 기업들은 아니었죠. 이 기업들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투자금이 필요한데 투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작전을 썼냐면 이들 기업들에게 이런 혁신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주기 위해서 필요한 금융기관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기업들이 굉장히 고금리로 명동의 사치시장에서 뭐 백할머니든지 뭐 이런 뭐 사람들에게 그 사채업자들에게 그 돈을 빌려서 고금리로 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부담이 크다 보니까 그 이제 경제가 안 좋으면 이게 기업들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72년도에 83 조치로 사채를 동결하고 그때서부터 금융기관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투자금융회사 만들고 투자신탁회사 만들고 종합금융회사 만들고 수출입은행 만들고 장기신용은행 만듭니다. 단기 자금 대주고 그 다음에 점점 중장기 자금 대주고 그래서 결국 장기 신용은행까지 만들게 된 거죠. 불행하게도 이 기관들이 전부 외환위기 당시에 다 날라갔죠. 투자신탁회사는 좀 남아 있고요. 투자금융회사는 이제 은행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하나은행이 원래 한국투자금융 전신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옮겨지고 그리고 이제 증권사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국 경제의 성장은 바로 이렇게 혁신 금융기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거 옛날에는 그걸 이제 관치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금융기관들을 만들고 그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어떻게 배정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 재무부 이재국이라고 하는 데서 이재국장이 이제 당시 돈을 다 주물르던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재무부의 국장급이 대한민국 그 재벌들의
자금줄을 이제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뭐 특혜도 주고 그걸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뭐 부정부패도 일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선진금융기법을 수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혁신금융이 가능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는 거죠. 네, 그 사례가 우리가 셀트리온과 쿠팡에서 보여지는 거고요. 따라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예, 꿈에 그럴듯한 꿈이 있는 혁신가들에게 자금을 대는 그런 금융기관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가 벤처 캐피탈을 더 육성을 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액셀러레이터를 더 육성을 해야 되고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게 뭐 그렇게 그런 기관만 할 건 아니잖아요. 은행이 이런 역할을 해야죠. 네. 금융지주회사가 이런 역할을 하라고 금융지주회사를 만든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 모자라는 부분을 금융지주회사가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혁신 기업에게 돈을 제공할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빨리 선진 금융시장에 진출을 해서 그쪽의 투자은행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그쪽의 투자은행들을 인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금융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에 우리 금융회사들이 몇 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이런 금융위기는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가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혁신도 중요하지만 혁신은 이 투자라고 하는 이 자양분이 있어야지만 그러면 커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바이오 벤처 같은 경우에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셀트리온은 바로 그 황무지 같은 데서 저렇게 큰 기업을 일궈내서 우리나라에 지금 그러다 나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우수한 인력이 있어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빨리 백신도 만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지 못하지만 그 개발한 그 레시피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삼성, SK 그리고 셀트리온 그리고 여러 제약회사들이 지금 이게 활발하게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만약 테마색이 그때 셀트리온에게 그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셀트리온은 오늘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한국을 잘 모르는 셀트리온을 잘 모르는 테마색은 무엇을 보고 셀트리온에 지원을 했냐 이거죠. 한국의 수많은 금융기관들은 왜 테마색이 본 것을 보지 못했나? 또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직 진행형입니다만은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가 본 것을 왜 한국의 금융기관들은 보지 못했나?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혁신금융을 우리가 발전시키는데, 성장시키는데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쿠팡의 혁신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그런 게 있습니다. 쿠팡의 저 기법이요. 굉장히 선진적인 기법이거든요. 그 기법을 우리 다른 회사들도 빨리 본 따야죠. 웬 은행의 앱이 왜 그렇게 어려워요? 증권회사 앱이 너무 어려워요.
그죠? 쿠팡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데 지금 결제하는 게 상대적으로 어렵죠. 또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들 많이 알고 있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컴퓨터처럼. 뭐 우리 얼마 전에 보니까 왜 우리 그 TV들 왜 업데이트 안 해주냐? 그 충분히 업데이트가 가능할 건데 업데이트 안 해주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물건을 낼 때 업데이트를 계속하고 그래서 그 소비자를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혁신 기법이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 기업들은 아직 멀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쿠팡이나 셀트리온 이 기업들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기업들이 우리가 왔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아주 중요한 자극제 역할을 한 것이죠. 제가 또 놀라운 기업 중에 하나가 다이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소는 엄청난 몇만 개의 품목을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품목 하나하나를 그거 재고 관리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런 게 다 선진 기법이거든요. 이게 혁신이거든요. 다이소의 물류 창고는 가장 먼저 로봇을 사용하는 거죠. 뭐 가장 먼저는 아니지만 뭐 가장 대규모로 로봇을 사용해서 그 작은 1,000원짜리 물건 하나하나를 이렇게 그 자동적으로 다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요. 우리 기업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런 선진적인 서비스를 받아들이고 그런 새로운 길을 향한 꿈을 그려보고 그리고 그 꿈에 자금을 대주는 금융기관들이 더 많이 나올 때 한국 경제의 혁신은 달성될 것이다. 제가 개방형 혁신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이것이 이렇게 혁신가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융도 항상 열려 있어야 되고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만 자기가 이해해서 투자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지만 우리 제2의 김범석, 제2의 서정진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되어서야 미국처럼 저렇게 600개의 우리가 유니콘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한국 경제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정길 님이 명쾌하다고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더 좋은 얘기, 더 희망적인 얘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